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마스터 3번 이 상품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천천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차트를 이렇게 열어놓고, 차트는 5분봉이고 매수 시그널이 발생하면서 저항을 좀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갑자기 뭐 선물 옵션 기초 강의 한다면서 이거 왜 보여주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차트 세팅하고 뭐 HTS 사용하는 법 배우고 차근차근히 이제 배우실 때 이제 이 차트를 활용하게 된다는 건데,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100만 원은 넘어 보이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설명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큰 오해를 하시는 게, 매수를 했다면 올라가면 수익이 납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나올 때 매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주식에서의 매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다, 그러니까 매도한다, 청산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선물에서의 매도는 판다의 매도가 아니라 앞으로 내려간다 에 베팅을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 내려갈 것 같으면은 매도, 그리고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한다 그럴 때는 통합적으로 청산한다라고 합니다. 수익을 봤다, 매수 뭐 익절, 매도로 해가지고 수익을 봤다, 그럼 뭐 매도 익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거래소, 뭐 상장 종목이나 뭐 상품 사이즈, 뭐 증거금이나 뭐 계약 단위, 이 정도 알아볼 거고요. 잘 따라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실처의 개념, 미래 가격 예측. 기초 자산은 미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아야 하는 계약이 선물이다. 선도 거래는 거래소가 없고 상품이나 거래 방식이 표준화되지 않는 당사자가 하는 계약이며,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선물 거래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을 시켰다면, 이게 나중에 진화를 해가지고 A와 B 사이에 C 거래소라는 중개인이 생기면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선물 거래소는 시카고 CME 1848년 세계 최초로 선물거래 설립됐고요. 육류 농축산 매매를 위한 시중으로 설립되었으며, 1972년에는 세계 최초로 금융 선물 상품을 상장시켰다. 자, 이거는 1편에서 우리가 배웠죠. 맨 처음에는 농부들의 어떤 가격 변화를 했지, 그 뒤에는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각종 금융 상품이나 뭐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많이 생겨났다. 골드, 뭐 유가, 크루드 오일, 뭐 브렌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물은 옵션, 해지를 위한 수단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을 들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좀 이제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물려 있기도 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 한 계약을 매도 포지션 잡는다면,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손실이 선물로 해지가 되는 거겠죠. 금융상품 투자, 위험 관리, 트레이딩, 레버리지 등에 활용되고 한다. 뭐 이 정도만 이제 개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전 세계에 상품 거래소가 이렇게 있는데, 뉴욕 상품 거래소, 도쿄, 홍콩 선물 거래소가 있고, 대표적인 선물이 항생 선물이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요. 니케이 225. 그래서 보통 전 세계 대부분의 90% 이상이 미국 상업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그냥 그 정도 있구나. 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할 상품 기초 자산에 대해서 나열해 왔는데, 이것보다 내용은 더 많아요. 상품 코드는 종목명의 앞자리, 아니 나스닥이면은 나스닥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미니면은 NQ, 나스닥 마이크로다 그러면은 MNQ, S&P는 ES, 다우지수 이렇게 나가고, 항생은 HSI, 크루드 오일은 CL, 이렇게 쭉 보면 되고요. 거래 통화는 대부분 US입니다. 항생만 홍콩 달러로. 미니와 마이크로는 이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10분의 1로 축소시키는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틱가치가 5달러면은 여기는 10분의 1로 줄어든 0.5달러. 다 종목별로 달라요. 크루드 오일은 10달러이고 틱단위가 0.01. 이거 계약 단위까지 몰라도 요 틱단위와 틱가치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제한폭이 이렇게 있는데 1단계 마이너스 7%, 2단계 마이너스 13%, 3단계 2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근래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장이 서킷이 걸리거나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제한폭이 있는 종목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항생은 없고요. 폭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일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상한가 10포인트 변동을 하게 되면 5분 정지고요. 이게 실제로 예전에 마이너스 유가일 때 이런 현상이 걸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거래를 잘못하게 되면은 변동성도 큰데 만기가 또 매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80달러에서 매수를 하나 잡았어요. 한 달 뒤에 70달러 떨어졌어요. 1000틱이 빠진 거거든요. 한 틱에 13,000원 정도라 했을 때 마이너스 1300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유가 때 매매한 영상이 남아있긴 한데 살벌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오일하고 항생만 매월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골드만 좀 다르고요. 위탁 유지증거금 동안 나스닥 미니 17,000달러면은 한 원화로 한 2,000 정도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는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변동이 있고 또 증권사마다 또 다 달라요. 국내 선물도 거래소가 KRX라고 한국거래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데, 개시증거금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424포인트고요. 뭐 25만원 곱하기 한 계약 하게 되면 1억이 나오는데, 그래서 12% 증거금만 있으면은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원래는 1억이 있어야 되는데 12%만 있으면 한 계약을 매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이건 개시 증거금이고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424포인트에 매수를 한 개 잡았어. 자, 올라가면 됩니다. 만약 반대로 떨어졌어, 평가담보 금액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그 유지 증거금이라고 있는데, 어느 일정한 시점 가격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증거금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600만 원이 담보가 됐어. 그러면은 지금 담보금이 50% 깎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증거금을 채워 넣으셔라. 그래도 안 넣었다 80% 되면은 전화를 안 하고 여러분 계좌를 그냥 강제로 청산시킵니다. 어쨌든 선물은 방향성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외선 넘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스탠다드 사이즈가 있고 기본 사이즈, 미니 표준 대비 2분의 1 또는 5분의 1 증거금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표준 대비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상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사이즈에서 2분의 1 또는 5분의 1 또는 10분의 1로 점점 좀 줄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호가 단위도 이제 줄어들고 증거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를 따라가 보시면 위탁 증거금이 7,590, 미니 골드라고 있습니다. 7,590에 딱 절반이죠. 마이크로 골드라고 쭉 가면 있습니다. 759죠. 그럼 5분의 1은 어딨죠? 항생 종목 코드 HES 위탁 증거금이 101,944 이렇게 M 미니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유지 증거금도 그만큼 5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근데 대신에 미니 항생이 그 수수료가 비싸요. 키움증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신 분들은 종목 코드 0773 다 나옵니다. 키움증권이 이거 호가창이고요. 종목 코드는 이 뒤에 숫자 23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래 기본적인 거고 코드만 바뀝니다. NQ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월물이 NQU였다 그러면은 3월물은 NQ, H 이런 식으로 요것만 바뀝니다. 월물이 바뀔 때는 앞에 요 NQ는 바뀌지 않습니다. 거래소 지수, 거래 통화 이렇게 나와 있고, 잔존 거래일 이제 40일이 남았다는 거고요. 밸류 5, 틱가치 0.25 배웠죠. 자, 이 틱가치 0.25 쭉 여기 따라가 보면은 여기 12, 612, 75 밑에 호가가 지정가로 주문 걸려있는 데가 없네. 어쨌든 뭐 단위가 요거 75, 50, 00 이렇게 끊어지죠. 이 한 틱이 0.25입니다.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이게 없는 거는 그 가격에 주문을 걸어놓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통 나스닥을 지정가로 거래하진 않으니까요. 반대 매매 상세라고 해가지고, 자, 위탁 증거금까지는 내가 한 개를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이 맞습니다. 유지 증거금까지. 그러니까 이걸 사고 나서 조금 담보가 떨어져도 그래도 증권사에서 전화가 그렇게 오진 않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SMS 경고가 오든지 아니면 전화가 와요. 고객님 담보금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80%까지 갔다. 자, 이때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해서 증권사에서 강제로 그냥 청산시켜 버립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겠죠. 이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당해 연도 시전이익 빼기 250만원 곱하기 11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손익금액에서 거래세를 차감하고 실혼 손익금액만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확정되지 않고 11%만 납부하면 납세 여부는 없어집니다. 실현 손익이 1,500만 원이고요. 거래세가 100만 원입니다. 이제 빼기 1,400만 원 곱하기 11% 하게 되면은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5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1년도에 수익을 내서 154만 원의 어떤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자, 근데 22년도에 내가 2천만 원이 손실 봤어요. 자, 그럼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23년도에 또 2천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세금을 또 내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적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해년도예요.
1편에 이어가지고 2편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강의 시작할 때 매수 들어갔었죠.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매도 이제 사인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요만큼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매수나 매도를 이렇게 한 번씩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하죠. 이제 1분봉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자리에서 이 정도면은 수익내고 남아요. 그래서 다음 편 아니면 다다음 편에 지금 3번까지 했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차트 세팅하는 방법, HTS 이제 속가창 이제 사용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면은 기초는 이제 끝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캔들 쪽 이제 공부해 가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로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